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창당 이래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논란과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혼란의 최종 피해자는 세입자라고 시작합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양상입니다. 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이 실수요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학환 교수님, 지난 주말 빗속에서도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지금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 거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직접 해당 이제 지역 관련 주민들이 이제 시위에 좀 많이 나섰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노원 쪽에는 이제 태릉 골프장을 이제 개발해서 여기다 1만 세대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원 쪽에서는 이제 가뜩이나 지금 이제 교통난도 좀 심각하고 이러는데 여기다가 1만 가구씩 이렇게 공급을 하면 교통난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또 이제 이쪽이 어쨌든 간에 이제 골프장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훼손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좀 보존해야 될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냐. 또 이제 강남 쪽하고 이제 비교해서 왜 여기는 또 내버려 두면서 여기만 손을 대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저기 돼서 노원구 주민들도 좀 많이 집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과천 쪽에서도 이제 과천도 사실은 이제 지자체 자치단체장은 이제 현재 여권입니다만은 여기서도 역시 그 과천 이제 부지를 유의지로서 이제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유효하게 허파 역할을 하는 이런 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추가로 공급을 아파트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발하고 나서는 이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예. 또 여기다가 이제 또 임대차 그 3법 관련해서 이제 임차인들도 또 일부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임대인 측에서 임대인도 뭐냐면 보호받아야 될 이런 국민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등등의 논리 또 이제 지금과 같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이제 그 규제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또 뭐 보완책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불만 이런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그 규모도 점차 좀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그렇습니다. 정책에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악화되는 민심이 지금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불과 격차가 0.5%포인트 이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해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 5% 0.5인데 예. 그래도 아직도 민주당이 조금 0.5% 앞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시고 하지만 제가 정부가 열심히 고생하는 흔적은 분명히 나타나고 지금 말씀 주신 0.5%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많이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뭐 대책을 내는 게 없잖아요. 비판만 열심히 했고 대책은 없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엄청나게 했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정도로 말 실수도 하고 국회의원들은 뭐 또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닌데 다 따로따로 놀고 이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예. 이제 당연히 이제 표가 유실되는 걸로 보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추원해서 말씀드리면 과천하고 노원이 지금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데모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집회라 그러겠죠. 예. 집회를 나오신 분들이 과연 임차인이 전부인지 임대인이 전부인지 그 구성원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노원구하고 강북구가 제일 녹지 비율이 높습니다.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들은 20% 수준이에요. 예.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과천은 녹지 비율이 79%입니다. 75%인가요? 엄청나게 녹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땅은 유휴부지입니다. 유휴부지라는 게 뭐냐면
특별하게 바람직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지식정보산업센터 과천에 들어갈 때 처음에 반대하는 쪽으로 잠깐 끼울었다가 과천시를 위해서 좋으니까 네. 다시 확 돌아섰어요. 적극으로. 과천시가 지금 정부 청사 네.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인구가 7만까지 갔다 지금 5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 입장에서 인구가 느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러면 유휴부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유휴부지는 나라 땅이고 이건 집단 님비의 기준에 입각하면 안 되고 정부한테 반대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유휴부지를 좀 더 우리가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정상인데 제가 네. 볼 때는 다음 지자체를 뭐 네. 예상한 어떤 정치적인 플레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공적으로 데이터를 펼쳐보면 당연히 주택이 더 들어가야 돼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서울 수도권의 어떤 과밀密집화, 청년 신혼부부들 위해서 들어가는 위치인데 우리가 2천만 가구 중에 1,100만 가구가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250만, 300만이 다주택자인데 이분들이 6, 700만, 500만 채 이상을 집을 갖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또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쥐어 짜내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열심히 했는데 실수한 면은 많아요. 강압적으로 표현한다든지 다주택자분들한테 징벌처럼 이런 부분은 고쳤어야 할 테고 네. 제가 볼 때 반대 집회는 사실 너무 님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데 이런 분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 노원이나 이제 과천의 경우에는 아니, 집이 모자란 지역이 있다. 그곳에 좀 늘려야지. 우리 동네는 집이 안 모자라는데 왜 모자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가 과밀 개발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불만. 그리고 임차인들 외에도 임대인도 이번 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8월 1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간단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급 대책상 이제 아까 우리 한분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제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게 이제 하필 우리 지역이냐 이제 뭐 이런 거는 사실 님비 현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또 그런 집회에 나온 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개발하기 전에 선교통 대책, 광역 대책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어떤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는 거기만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망숙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임대인, 임차인 문제는 이제 조금 공급 대책에 대한 집회 나오는 이런 분들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를 수 있는 게 이제 임대인, 임차인 문제는 이제 최근 전월세 공급 부족이라든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문제 등등 이런 거에 의한 이제 좀 불만인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분들의 이제 어떤 그 불만 부류라든지 이런 게 어떤 건지는 좀 정확하게는 짚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좀 어느 한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또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이제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치 하에서 집회에 이제 여러 임대인, 임차인 또는 이제 거기에 뭐 소유자들 이런 분들까지 가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10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혜택이 거의 없어지면서 너무 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정부가 땜질식 보완책을 내놨어요. 근데 지금 이틀 뒤인데 이것마저도 여전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보완책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 임대주택법 지금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예. 임대사업자가 중간에 매매를 하면은 다 혜택받은 세제들을 다 추징당하고 양도세 감면도 못 받아요. 결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답을 좀 테러를 좀 안 만드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테러를 부랴부랴한 게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2분의 1이 경과시에 매각 시에는 그걸 유지한다는 게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조항을 보고서 아마 좀
대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말소하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원래 세제 혜택을 다 유지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볼 땐 이건 뭐 발빠르게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로가 없이 막아놓으면 당연히 넘쳐가지고 홍수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로를 임대 열어줘야 의무 기간의 절반만 채우고 나면 괜찮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주택자 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라 그랬으니까 하라 그래서 했는데 또 철퇴를 내리면 이거는 마치 좀 저속한 뒷박친다 그러네 그런 식이 되기 소급 때문에 효과.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빠른 시간 안에 바로 발표를 해서 그 부분을 풀어준 건 좋고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제가 주장하던 건데 다주택자분들 임대사업자분들 말고 다주택자분들도 있잖아요. 다주택자. 그분들도 양도세 중과 한시적 감면을 주면 집을 팔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 물량이 서울시가 지금 제가 2주택자만 한 40만 가까이 되고 3주택자가 한 8만 돼요. 대충 하면 한 6, 70만 채 집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네. 반 정도만 나와도 물량이 30만 원입니다. 서울시 내. 그것도 근데 그건 정부가 우량의 주택이. 지금 오히려 더 올렸잖아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거죠. 이런 취지를 그렇죠. 그걸 네. 막아놓으면서 네. 요번에 이제 파셔요. 국가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시고 테러를 주고 출구 전략을 줬어야 되는데 네. 이 정부가 너무 징벌적으로 정치적인 논리가 좀 가미돼가지고 편가르기 쪽으로 가지 않았나. 뒤늦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 하나 풀었잖아요. 임대사업자. 예. 제가 부탁드릴 건 다주택자분들도 박근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뒤늦게 하지 말라고 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지 말라고 한 분들은 좀 그렇지만 그 전에 하신 분들은 뭐 지금 벌써 보유한 지가 4년, 5년 돼가면 그분들은 좀 양도세 중과를 좀 배제해서 한시적으로 내놓으시면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다주택자분들도 좋고 지금 많이 올라서 차익도 임대사업자 남기고 말고 다주택자도 네, 공급 물량도 그냥 있으면 나오고 좋겠다. 정부가 이렇게 막 지자체하고 싸우고 이럴 것도 없이 그 물량만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만 채 가까이 되면 그중에 3분의 1만 나와도 30만 채예요. 지어짠 게 지금 13.2만 원인데 근데 이 정부가 그거 하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의 지금 오히려 더 지금 무겁게 고민에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빠지셨을 건데. 거예요. 제가 지금 벌써 한 달째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징벌적 과세고 오해도 받잖아요. 세금 걷어가지고 뭐 하려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명한 적이 없어요.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임대주택을 다 짓겠다라고 천명한 적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자꾸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번에 그 민심 뿔난 건 다 이해되고 다만 이제 보완 대책이 빨리빨리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일가구 1주택자 또 이분들도 사실 갑자기 철퇴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외국도 해외 사례도 10년, 15년 가고 소득이 좀 없는 분들은 면제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해야지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미스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반발심이 나게 되죠.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화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임차인 위한 정책과 함께 임대인 또 다주택자분들 위한 정책 같이 써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지금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네. 그런 예외 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네. 지금 부부가 공동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어서 국세 측의 유권 해석은 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내려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네. 이제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는 요즘에 추세가 그런 사실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많죠. 있죠. 네.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과연 이제 한 채로 봐야 되느냐, 0.5채로 봐야 네. 되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국세청에서 이번 유권 해석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공유 아닙니까? 공유는 이제 지분인데 뭐 다른 저기가 없으면 2분의 1씩이겠죠. 그래서 물론 부동산 등기부에는 지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임대주택 수의 지분 비율을 곱해서 이게 한 채 이상이고 또 이제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8년을 하고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를 이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부부가 공동 명의로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는 공유 지분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한 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추세도 어긋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실제 지분에 의해서 이렇게 공유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주택은 전체적으로 한 개거든요. 한 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제 애매한 점이 있고 또 이제 그 조특법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명확하게 해놨으면 되는데 이게 또 명확한 규정도 뭐라고 돼 없습니다. 있습니까? 조특법에는.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아까 같이 이제 네, 곱해서 뭐 이로, 산출하는 걸로 다른 규정이 있는데 이제 예. 그걸 끌어다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기재부에다 이제 유권 해석을 또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저기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부부 공동명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안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부부 공동명의로 가진 사람은 두 채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네.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바로 이제 맹점이 또 이제 거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좀 일이 있게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형식 논리적인 해석보다는 이제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감안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고 이게 정 해석상에 이제 뭐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입법적인 해결이라도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어느 정도 한 교수는 이해는 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보완이 너무 자주 보완이 되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방향은 뭐 공감을 이제 한 교수님께서 하시는 뭐 이런 거겠죠. 예.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보고 공부해라 해요. 처음에 들으면 네. 교과서에 배운 게 맞잖아요. 공부하는 게. 배웠는데 매일 하루에 10번씩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기 좋은 말도 싫잖아요. 그 와중에 아버지하고 뭐 아버지라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꼴이잖아요. 지금 저 다주택자들이 그러네요. 청와대 네. 많다 보니까. 네. 그럼 아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아버지는 열심히 사셨어요. 나름 열심히 사시고 방향은 맞아. 근데 옆에 있는 가신들이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좀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세입자분들하고 집 마련한 분들한테 좀 실망감을 많이 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사표현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좀 말씀하신 미스난 부분들을 대해서 예. 정식적으로 좀 사과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어느 국민이 우리 국민이 착한 국민이거든요. 그러게요.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를 네, 하고 맞아요. 뭐 각기 얘기도 의견을 수렴했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누가 예. 그걸 야단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이래 해서 이러면 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절대 그 반발감이 안 산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좀 의견 일치를 다시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미스 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 싹 정리하셔가지고 발표하실 때 그 뭐 홍남기 장관님 뭐 자주 나오시잖아요. 국토부 장관님하고 청와대 수석분들 다 나오셔서 일단 이렇게 혼란을 국민한테 드려서 죄송합니다. 딱 멋있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좀 변명 위주로 가고 뭐 전 정부를 얘기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먼저 다주택자분들이나 임대인, 임차인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말로 좀 다가서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변호사 단체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오늘 오후 2시에 고발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혐의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그건 걸까요? 저는 예. 이 변호사 단체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서칭을 쭉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사실 미통당이 저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역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나 이런 논란이 있으면 그걸 활용합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그 단체를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 변호사표인 줄 알았어요. 그 변호사표에서 도대체 어떤 조항이 문제있나고 막 봤더니 변호사표 아닙니다. 네. 정확한 이름이 한변이라는데 저는 한국 변호사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에요. 언제 인권 세워졌냐? 보수 성향의. 네, 이름이 이게 그런 정확한 단체군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좀 언론에서 포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뭐냐면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표분인가 이 변호사 단체의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관은 아니고요. 자, 자유민주 수요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국회 선진화법을 위헌소 이거 하고요. 제주 4.3 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 소송, 위헌 확인 소송,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변호사 선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수당 쪽에 아주 친보수인 변호사들이 모여서 대변하는 형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변호사 시국 선언 주로 하는 활동이 이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던진 내용을 또 봤습니다. 이분들도 네. 변호사니까 뭐 문제가 예. 있나 한번 봤어요. 제가 문제가 봤더니 네.
그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다 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냥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던진 내용에 뭐 좀 이따 발표한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몇 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네네. 위헌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 좀 더 명확하게 언론에 보도해서 네. 어떤 내용과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어떤 조항인지를 좀 발표 주시고 했으면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 변호사 단체의 이제 속성은 좀 차치하고라도 네.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게 국민의 세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재산권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이렇게 자유재정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 라는 지적은 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네. 감정 평가사들이 어쨌든 거기도 룰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룰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좀 방향을 제시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조금 뭐 아까 한변에서 얘기한 뭐 그런 이제 식의 어떤 고발거리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국토부에서도 일단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침이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할 수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원드리면 그 예. 공시가격이나 뭐 가격의 지침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이 나왔잖아요. 언론에 보도가 네. 나오고. 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게 뭐냐면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지정하는 거는 세금 과세 목적도 있고 배상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최 수장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교통부 장관이 영으로 해서 공시에 관한 법률이 예전에는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인데 두 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 한국감정원으로 분리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적정 가격이나 이 표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세보다 좀 낮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적정 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동산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의 실거래가예요.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낮지 않습니까?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표준지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네. 그 부분을 국토교통장관도 보고를 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카팅이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흔들기가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거 법제사원위원회가 있고 법을 검토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에도. 그 정도는 다 검토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는 좀 지침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 수장이니까 이렇게 정책 좀 방향을 현실가에 맞춰서 해달라라고 제시했다 이거죠? 할 수 있죠. 예, 감정평가 법에도 적정 가격에 맞춰서 감정가를 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갑자기 너무 공시가격을 올리면 네. 세금 부담이 있으니까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과도하지 않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결론은 공시가격 그 현실화를 그 속도를 조금 높이긴 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지시했느냐의 어떤 형태인데 제가 볼 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혼란의 전월세 시장 상황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전국 전세값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역대요? 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그 어디 보던가요? 지금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저희 영점입니다. 화면에는 한국감정원 통계거든요. 저거는 이제 잘못된 네. 것 같은데요. 네. 1989년도에 임대차 보호법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될 때 네. 그때 1년에 20% 올랐습니다. 그럼 저 기준으로 뭐 0.2면 한 달이면 0.8이 되겠죠? 합하면 0.8이면 12달 하면은 10%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20% 오른 거에 반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때 예, 그러니까 임대차가 역대 2년으로 최대라는 늘어날 건 좀 때. 네. 좀 과장된 네. 보도고 이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제 KB 국민은행이 집계한 거라고 하네요. KB는 예. 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KB 통계가요. 아직 예. 그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KB 통계가 KB 주식의 대주주가 외국인 69%, 70%입니다. 그 배당 많이 뺏어갑니다. 대출 잘 되고 한국 집값 올라가야 돈 쭉쭉 나갑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KB에서 사장이 어떻게 하라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위 가격도
12월 달에 8억 어. 2천이던 게 갑자기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당면 과제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부동산 감독기구 부동산 설치. 감독기구? 예, 이런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예, 예. 저게 지금, 뭘까요? 예. 부동산 글쎄 감독기구. 이제 부동산 이제 사실은 이제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감정원을 이제 부동산 원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감정원의 지위와 위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금감원 마냥 이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교란 행위 등을 감독하는 이런 기능까지도 사실 부여하는 것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좀 시장 관리 쪽으로만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상위에 어떤 금감원과 같은 별도의 어떤 부동산 이와 같은 그야말로 어떤 뭐를 교란 행위 등등을 여러 가지를 감독하는 이런 뭐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금융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의미하고서 말씀을 하신 건지 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추가 후속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수석보좌관 회의 끝나고 나서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지금 전해주는 예, 그런 예. 상황인데요. 네. 뭐 강력한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감독기구는 제가 볼 때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례로 그 사법경찰관이 뜨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뭐 결과가 많지는 않잖아요. 뭐 몇백 명 움직인다 그랬는데 요즘 뭐 조금 더 하는데 그 계좌 추적권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계좌 추적권. 네. 예를 들어서 이상 거래가 보일 때 딱딱 하면 정리가 좀 되는데 그걸 하려면 두세 달 걸려요. 그 사이에 시장 격분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그 요번에 그 저 부동산 뭐 전체 이렇게 하는 사법경찰관 제도를 지금 국토부 안에 제가 알기로 토지정책실인가 거기서 실장님이 그 저거 팀 최고위를 맡고 있고 차관분이 서 계신데 총 인원이 14명이에요. 14명이 전국의 부동산을 어떻게 다 감시를 하겠어요. 실효성이 떨어지죠. 예. 떨어지고 사법경찰관분들 뭐 한다 그래봤자. 지난번 그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왜 부동산 관계단관 대책회의에 경찰청장이 참석했잖아요. 그런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찰분들이 부동산 관리하려고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원래 경찰. 원래 이제 쪽인데 경찰청장이 나오는 회의가 아니었는데. 네, 예. 부동산이 워낙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투기를 넘어선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투기, 뭐 시장 네, 교란의 시장 교란 행위 행위 여러 가지가 같은 있는데 네. 예. 그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만사를 제끼고 그 일만 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정부에 다 이렇게 원래 맡던 보직에서 추가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집중도나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강력한 기구를 둬야겠다. 만약에 우리 국가의 고위 비리 공수처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딱 그 일만 하는 부서가 생긴다라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상적인 거래 말고 좀 비정상적인 거래들이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데이터 확보 및 예. 제재 조치가 들어가면 좀 시장의 어떤 교란 행위는 막을 수 있다고 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 하나 그 중저가의 경우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아마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얘기 같은데 예. 저기서 말하는 중저가라 그러면 어떤 기준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기준이 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 여러 가지를 뭐 우리 9억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6억 원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중개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고가주택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뭐 기준 이런 거 등등인데 현재는 아마 9억 원 정도 중저가가 9억 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뭐를 보십니까? 이하로 9억 원 이하? 해서 9억 원까지 경감한다 그러면 조금 높다고 하지 글쎄요, 않을까요? 예, 뭐 하여튼 그런데 현재 이제 뭐 서울 주택거래 평균 가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준을 정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지금 아까 이제 좀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제 특사경제도가 있습니다. 특사경제도가 부문별로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국토부의 이제 그런 교란행위 등을 이렇게 이제 담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별도의 어떤 뭐 정부 어떤 조직법의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급조된 양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제한된 인원 가지고는 이거를 어떤 시장, 부동산 시장의 그런 감독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네. 중저가 기준 얼마 선이 될 것이라고 일단 교수님 일단 보십니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핀셋 좋아하잖아요, 이 정부가. 핀셋 많이 핀셋 좋아하니까 제 생각에 이번에도 핀셋 적용해서 서울 따로 경기도 따로 나눌 것 같아요, 지방. 왜냐하면 서울은 9억이 중위 가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자 중이면 9억이잖아요. 예, 네. 예. 9억으로 밑으로 될 것 같고 지방은 그러면 다 해당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또 평균 가격이 거기에 맞춰서 좀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고 전국을 9억이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전국 주택수에서 9억 이상의 주택이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데 그러면 중저가랑 기준이 또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역별로 좀 나눠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학환, 한문도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